주요 뉴스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사흘 뒤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예정으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은 속속 복귀하고 있어 의료 공백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르면 오늘 만나 영수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의제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건이 우선 꼽힙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돼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의료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입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여전히 내년 의대 입학 정원에 동결을 요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의협비대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내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체 40개 의대 중 60%만 수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대로라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이제 유급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늦출 수가 없는 어떤 결론을 내리. 또 이미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단계는 끝났다며 이제는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는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하지만 다행히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전임의 정원 중 60% 가까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공의들보다 선배인 이 전임의들의 복귀로 진료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길기범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함께 병원을 떠났던 일부 전임의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2월 말 33.6%에 불과했지만 지난 17일엔 55.6%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9%로 집계됐습니다. 전임의는 수습의사인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자기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교수 등이 되려고 병원에 남아 세부 진료과를 전공 중인 의사를 말합니다. 전임의 정원 10명 중 5에서 6명을 확보한 만큼 진료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복귀 인원도 있지만 이번 달에 군복무를 마치는 공보의와 군의관이 병원들과 전임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률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당장 사흘 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면서 전임의들의 복귀가 진료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밤중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돼서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자제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주민들이 집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대피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이 난 집에 있던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안방에서 불을 피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논산의 한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테이프 원단이랑 공장 내부에 그을린 피해 정도? 10만 정도 잡았거든요.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천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유충이 어떤 벌레이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국에서는 광둥성 등 남부 지역에 강풍과 함께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폭우로 광둥성을 관통하는 강들의 수위가 높아져서 무려 1억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허리케인을 연상케 하는 강풍이 불고 지붕이 뜯겨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폭탄이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있고 찢긴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중국 광둥성 등 남부 일대에 강풍과 함께 최대 6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광둥성을 관통하는 베이장강과 시장강 수위가 지난 50년 이래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주민 1억 2,700만 명이 대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국은 위험 지역인 광둥성 잉더시에서만 이미 2만 명이 대피했고 도시 곳곳에 정전과 함께 교통이 마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까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광둥성 북쪽 6개 마을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洪水还是比较大，然后村庄周围都是被那个洪水包围，外面的人也进不去，里边的出不来，也没有信号。 중국 기상청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최대 25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보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상지도 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 관련 의제를 두고 어제까지 4차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54번째인 지구의 날을 맞아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국의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숭례문과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은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이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숨기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임시 방편을 마련한 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공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놀란 직원들이 황급히 뜯어말리자 욕설을 내뱉습니다. 여기 경기 지역에서 나가요. 지난달 5일에는 신상이 온라인에 노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상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김포시는 개인 신상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또 청사내에 게시된 좌석 배치도에서도 직원 사진을 지우고 이름과 직위만 공개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직원들은 좀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 해운대구와 인천 부평구, 충북 충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악성 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이 10명 중 8명인 것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당한 정도로 위협이 가해져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성 민원인의 상담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얼마 전 우리 백두산이 중국 이름인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그런데 중국이 이번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북한 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으로, 김치는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기면서 역사 왜곡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산하이관. 전통 복장을 입은 중국 어린이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만리장성과 바다가 만나는 산하이관 나오롱토입니다. 흔히들 이곳을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언제부턴가 북한과 맞닿은 단둥시 후산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우리 학계에선 고구려의 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뿐이 아닙니다. 중국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중국식 명칭인 창바이산으로 등재한 겁니다. In the mountain right now it is -20, but behind me there is boiling steam rising from the ground. 물론 백두산의 중국 쪽 영토를 등재한 걸 막을 순 없지만 국제사회에 백두산은 중국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라는 국제적인 타이틀까지 이번에 얻게 됐으니요. 전 세계의 중국만의 산이라고 홍보를 강화할 게 불보듯 뻔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미 윤동주 시인은 조선족 중국인이며 김치는 파오차이고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기 위한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허베이성 산하이관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역사 왜곡과는 별개로 중국에선 우리나라 영화 파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일시적으로 상영됐는데도 순식간에 전좌석이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장동건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개막한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습니다. 모두 5차례 상영되는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표가 동났습니다. 첫 상영뿐 아니라 나머지 4회차 상영분 표도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영화제에 참여하는 전체 220편 중 5번째로 매진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번에 초청된 한국 영화는 파묘를 비롯해 여행자의 필요와 소풍 등 5편입니다. 우리 영화들이 초청된 건 파노라마 섹션 부문으로 수상작을 가리는 경쟁 부문은 아닙니다. 한국 영화를 향한 관심은 뜨겁지만 중국 정부는 수년째 한국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중국에서 정식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오문희 한 편뿐입니다. 그동안 중국 영화제에서 한국 최신작 상영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초청은 이례적입니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파묘에 대한 큰 관심이 한한령 해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면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직접적인 전쟁 피해자인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주영 기자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라는 문구가 적힌 화분이 재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봄제사, 춘계 예대제에 맞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보낸 공물입니다.
2021년 취임 이후 벌써 8번째인데 대신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 전 총리 등도 마찬가지로 전쟁 미화 논란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기시다 총리와 달리 일본 정부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일본 초당파 의원들의 참배도 예정돼 있는데 매년 찾고 있습니다. 数多くの先生方に早朝からこうして、参拝においでをいただいたこと、さぞかし戦没者ご英霊の皆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いうふうに理解をいたしております。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음주 회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입장문이 나온 이유입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을 향해 중대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앞두고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알려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과 재판 지연 행위 등을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현직 수원지검 2차장들의 재소자 특혜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검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 지난해 고정으로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모든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콘텐츠 화제성을 조사하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지난해 지상파와 종합편성, 케이블 39개 TV 채널에서 방영된 B드라마 431편의 출연자 8,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중 전현무 씨의 고정 출연이 21편으로 가장 많았고 장도연과 붐 씨가 17편, 박나래, 김성주 씨가 15편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국민 MC 유재석 씨는 4편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얼굴을 자주 비추는 연예인 대부분은 40대 또는 50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쿵푸 팬더 4가 올해 애니메이션 첫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봉한 쿵푸 팬더 4는 어제 기준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면서 124만 8,314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 속도는 724만 관객을 동원한 애니메이션 엘리멘탈과 비슷하고 487만 관객을 동원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는 3일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쿵푸 팬더 4는 쿵푸 마스터들의 능력을 복제하는 악당에 맞서는 용의 전사 4의 새로운 도전을 그린 작품인데요. 쿵푸 팬더 시리즈의 8년 만의 속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러브 스토리가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명 영화 제작사 고몽은 브리지트 여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브리지트 자유로운 여인을 총 6부작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1992년 당시 40세의 연극반 교사이던 유부녀 브리지트 여사가 15살 학생이던 마크롱 대통령을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고 영부인이 되는 과정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사생활을 담은 드라마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엘리제국은 이 소식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실무 준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나눌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등 인적 쇄신은 이번 영수회담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번 주 열기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 실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 형식까지 협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 협의를 용산 대통령실과 우리 당대표 비서실 간의 그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TF 구성을 추진하며 의제를 주도할 뜻을 내비친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여기 필요한 예산 13조 원 등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채 관리, 건전재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여당과 야당은 달라야 한다.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을 맥없이 따르는 건 무책임하다고 적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후임 총리 인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의제 조율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임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인선도 늦춰져 영수회담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선 문제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영수회담 실무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거절한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 오찬에 불참한 의사를 밝혔는데요.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오찬 초청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을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MBN에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거절 배경엔 당내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총선 책임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공식 SNS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적었는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배신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입장문에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 차기 당권 도전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사퇴 후 첫 공식 메시지에서 지금 당장의 정치 참여에는 선을 그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일으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 덕분에 개헌 저지선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초보인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대권을 목표로 대통령실과 기싸움을 하다 총선을 그르쳤단 겁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용산과의 소통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많았다며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의 한계와 당정 갈등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발 각종 악재가 패배의 근본 원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한 수도권 당선자도 그나마 한 전 위원장의 분투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번 선거 결과는 단정짓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패의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에도 쇄신 의지보다는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비상 지도체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자리 잡은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지역은 전남 광주와 전북 전주 등 호남 지역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감사 인사를 전하는 취지의 첫 방문 지역으로 택한 곳은 호남입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주요 관계자들은 전북 익산 전주시와 광주광역시 등을 오늘부터 1박 2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보엽 대변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호남의 뜨거운 지지를 고려해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이제 겨우 창당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정당인데 모두 1위를 안겨. 조국혁신당은 고 최상병의 모교인 원광대를 방문해 추모 공간에서 다시 한번 특검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광주에서는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총선 승리 보고대회와 당원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당 관계자는 도내 당원과 만나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을 알리고 당의 운영 방안과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이제 드디어 만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제 조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르면 오늘부터 실무 조율을 통해서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했고 이후 주말 동안 어떤 의제를 내놓을지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양측 모두 빈손 회담은 정치적 타격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 주도권을 쥐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담 주도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여야 내부에서 이 강경한 자신의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야 당내에서는 강경론의 그 입장도 감지됩니다. 회담 성사 다음 날 전여옥 전 의원은 보수에게는 치욕이라고 했고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여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만나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닌 책임 정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명계를 중심으로 최상병,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도 논의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영수회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소식 한번 짚어보면 지금 지도부가 공백 사태잖아요. 지금 비대위 체제 어떻게 할지 오늘도 논의가 되는 거죠? 네, 현재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2차 당선인 총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이끌 그 비대위를 어떤 성격으로 가져갈지 최종적으로 논의합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준의 단기 관리형 비대위 또는 당내 체질 개선 전권을 가진 6개월 이상의 혁신형 비대위,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네, 방금 관리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겁니까? 안정이냐 변화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데요. 친윤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의원은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새 당대표가 당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관리형 비대위로 가게 되면 윤재욱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다음 달 초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함께 전당대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총선 참패를 더 절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당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구성에 시간이 걸려서 전당대회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게 어제 대규모 당직 개편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친이재명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어제 인선을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으로 사무총장직에서 내려오면서 김윤덕 의원이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진성중 의원, 민주연구원장에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됐는데요.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윤덕 신인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을 맡은 친명계로 꼽히고요. 이한주 신임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불릴 만큼 이 대표에게 정책, 정무적 조언을 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한 친명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2년 전 당대표 취임 직후 인선에서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친문계 의원들을 등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다시 친명 인사를 대거 등용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우리 돈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러시아 등 상대 국가들은 더 많은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6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약 84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311 and the nays are 112. The bill is passed. 또한 이스라엘과 대만 지원 방안도 개별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모두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이 지원됩니다. 특히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모두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번 표결에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법안을 분리 처리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감사를 표시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Безперечно, ми використ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у підтримку, щоб зміцнити обидва наші народи і наблизити справедливе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ійни, яку Путін повинен програти. 반면 전쟁 상대국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위기의 위험한 확대라고 반발했고 러시아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 안에서 통신사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통신비 할인과 같은 소비자 혜택에는 소극적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U+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도 여전히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에 소비자들은 씁쓸함을 나타냅니다. 최근 3사가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제공 데이터는 4에서 6GB에 불과해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좀 부족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환지원금이 등장했지만 최대로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거나 구형폰 위주여서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고가 요금을 내면서까지 통신사를 바꾸고 핸드폰을 바꾸고 그러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거나 그런 구간에서의 혜택으로 늘리지는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G 가입자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수익 개선을 위해 계속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승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지난 19일 1,382원을 넘기며 작년 말보다 7.3% 상승했는데 연초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까지 오르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비상시 자본 조달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돌려주는 K패스 카드가 오는 24일부터 발급됩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등에서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이 있다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예수상이 있는데요. 초록빛으로 물이 들었다는 리우 예수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브라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예수상에 초록색 조명이 켜졌는데요. 브라질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수상에 초록색 조명을 켜놓은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밀림과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요. 브라질 대법원이 원주민들의 땅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도 했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성숙해 보이네요. 병원에, 그것도 중환자실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강아지들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다는데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개 2마리가 들어가는데요. 의료진이 투입한 이 개들은 중환자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견들입니다. 힐링견 투입 전후 환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낮아졌는지, 또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증가하는지 관찰할 예정이라고요.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치도 수치지만요. 얼핏 봐도 환자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이 환자는
개들이 병실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사기가 진작됐다며 힐링견들의 역할이 병실에 줄 이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네요. 서호주엔 펭귄 섬이 있는데요. 매년 14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 펭귄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섬으로 향합니다. 이분들은 관광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다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서호주의 펭귄섬, 펭귄 아일랜드로 향하는데요. 이들은 더워진 기후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펭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원봉사자와 과학자들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이 섬의 펭귄 개체수는 300마리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80%나 감소했다는데요. 더위를 견딜 수 있고 때로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둥지를 섬에 가져다 놓는 등 개체수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펭귄들도 이 둥지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가 정규리그 1위 팀 원주 DB를 잡고 정규리그 5위 팀으로는 최초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빈매너 논란으로 밉상 취급을 받던 롯데 황성빈이 홈런 3개를 몰아치며 또 한 번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KCC 라거나가 경기 종료 1분 30여 초를 남기고 승부의 쐐기를 박는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원주 DB의 80대 63까지 점수차를 벌린 상황. 종료 휘슬이 울리자 KCC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합니다.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KCC는 3년 만이자 역대 11번째 챔프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정규리그 5위 팀이 챔프전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들이 부상이 많아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게 가장 정규리그 때 컸던 것 같고요. 다행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도 몸들을 추스리고 KCC는 창원 LG와 부산 KT의 또 다른 4강 플레이오프 승자와 챔프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최근 비매너 논란으로 입길에 오른 롯데 황성빈의 홈런쇼가 펼쳐졌습니다. 2020년 프로 입단 이후 1군 경기 홈런이 단 1개뿐이었던 황성빈. KT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KT 에이스 쿠에바스로부터 선제 솔로 홈런을 뽑아내더니 5회에도 우중간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2차전에서도 5회 투런 홈런을 기록하며 올 시즌 처음으로 하루에 홈런 3개를 친 타자가 됐습니다. 롯데는 황성빈의 홈런쇼를 앞세워 KT를 끌어내리고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삼척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난치병 투병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레이스에 나서 희망을 전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선 가장 앞에 낯익은 얼굴. 우리나라 마라톤의 산 역사인 황영조와 이봉주입니다. 총성과 함께 달리미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던 이봉주 선수가 러닝화를 신고 레이스에 나선 건 투병을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뛴 거리는 100m 정도에 불과했지만 또 한 번의 기적을 예고했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한번 뛰어보니까는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져서 풀코스까지 뛰는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삼척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는 케냐 등 15개 나라 등 달림이 5,000명이 참가해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크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될 정도로 체력에 좀 한계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황영조 선수가 직접 훈련한 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그런 해변길을 뛴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에 쌀쌀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 달림이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공기질만큼은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또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역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으로는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1도, 대구는 13.9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3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 18도, 울진은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요즘 산과 들로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맘때 야생 진드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리면 고열이나 설사부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풀밭에 갈 때는 긴 팔,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놓을 때는 반드시 돗자리를 깔아야 합니다. 또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옷을 꼼꼼히 털어 세탁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예방에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